안녕하셨습니까? 비가 오다가 그쳐서 지금 좀 맑아졌네요. 좋은 가을 날씨인데요. 10월 달에 묵주기도 생활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 본당에서도 네 가지 기도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또 생태계, 창조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과 서품 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 지향도 다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우리 본당이 함께하고 있는 기도 내용들, 기도 지향들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주민, 이주 여성, 그리고 오늘은 난민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난민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집을 떠나온 사람들인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피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삶의 위협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보통은 이분들을 뭉뚱그려서 많이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그런 일이겠지, 파키스탄은 무슨 문제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난민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만큼 각자가 다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삶의 위협들 때문에 집을 떠나온 사람들인데,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를 들어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큰 위협, 삶의 위협이 생기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에는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크게 국경 안에, 자기 나라의 국경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그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로 구분이 돼요. 자기 나라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자기 국경 안에 갇히거나 그런 사람들을 국내 실향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분단 때문에 생긴 실향민들이 많이 계셔서 이 말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이제 국내 실향민과 그리고 자기 국경을 벗어난 난민, 이렇게 구분이 되죠. 어디에 있건 가족 중에서 아마도 가장 튼튼하고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에게 모든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처지가 난민들의 살일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왜 오게 됐을까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손에 손잡고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88년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태어난 분이 있다면 벌써 34살이에요. 그죠? 우리 나이로. 꽤 시간이 흘렀는데 88 올림픽 때 한국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90년대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정치 경제적으로 짧게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세계화가 있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세계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해지면서 뭔가 선진국들의 대열에 들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됐죠.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을 뜻했는데요. 그 나라들 사이에 들기 위해서 국제적인 약속을 해야만 했어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라든가 혹은 난민들의 지위에 관한 어떤 약속들을 해야만 했죠. 이제 그것들을
김영삼 정부였지요. 90년대 초중반에 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국회에서 비준을 하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었죠. 2002년 월드컵 때는 정말 대단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들떠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중계가 되죠. 그리고 올림픽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딘가를 간다면, 내가 삶의 위협을 벗어나서 어딘가를 간다면 대한민국을 가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겠죠. 자,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거슬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기로 약속을 하고 국회에서 난민에 관한 법률들을 비준하고 약속을 했던 것들은 90년대 초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긴 기간인가요? 하여튼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은 국제적으로 난민에 관한 어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최근 10년 정도겠죠.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한국을 찾게 됐는데 이 난민들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면 이제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상황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국경선에서 법무부 소속의 심사관들이, 난민을 심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일까를 고민한다기보다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분들의 사명인가?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야박하게 대하거든요. 100명이 신청을 하면 2명 혹은 3명, 2, 3% 보다도 적게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입국을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어떤 혐오가 쏟아졌는데 그 비난들은 대부분 다 거짓 정보였지만 한편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세금으로 난민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100몇십만 원의 돈을 난민들에게 준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줄 리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난민법도 있고 하지만 난민들에게 책정된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 않고요. 그 대부분도 직접 지원금이 아니라 홍보라든가 국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데 대부분 쓰기 때문에 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제가 듣고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아주 소수의 난민들이,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아주 소수의 난민만이 한 기껏해야 2달, 3달 정도, 그것도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지원금의 대가가 뭐냐면 그 대신 그 어떤 경제활동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난민 캠프가 없어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공적인 공간이 없는데 있기는 하죠. 인천국제공항 옆에 어떤 사람도 접근하기 힘든 곳에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난민들이 한국에 오면 어디 머물 곳이. 난민 캠프가 없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과연 난민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이 난민들이
머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첫 번째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거예요. 난민 지위를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탈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송을 거는 거예요. 난민법이 있으니까요.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는 나라잖아요. 세 번을 거는 동안 재판을 하는 동안은 쫓아내지 못하니까 계속 소송 비용을 대면서 그 기간만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체류 현황이 이래요.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체류 상태가. 그리고 나면 이제 온갖 범칙금, 위반에 대한 벌금의 형태로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뭐 3달, 너를 쫓아내지는 않을게, 3달 동안만, 이런 식으로 계속 유예를 받게 되는 현황 속에 있는 거죠. 자, 우리 교구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이 몇 분 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구에서 하고 있는 난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부모님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국적이 당연한 건 아닌데 안타깝게도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불법 체류 아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 전에 국가에서 15년 이상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조건이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15년 동안에 부모가 체류 상황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범칙금을 다 내면, 그게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다 내면 아이들은 있게 해줄게. 이것을 인도적인 조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체류가 허용되는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부모가 본국에, 이 나라에 부모가 어떤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경우, 그래서 범칙금을 내라고 할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이 체류를 허가받는 경우가 생기곤 해요. 아주 드물죠. 자, 제가 난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을 떠나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경제적인 접근도, 경제 시장에,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국적조차도 불안정하게, 체류 상태조차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이 분들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려고 애쓰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